미국 취업하면 우리가 먼저 딱 생각하시는 게 영어예요. 그죠? 미국 취업하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일단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게 미국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분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신분인지 아닌지가 핵심이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어를 잘하고 CP, CFL을 다 하고 경력이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버드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지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실 때는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미국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의 이민법과 노동법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사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무비자 일 못하고요. B1 관광비자 일 못하고요. J1 비자는 인턴십 비자인데 1년밖에 일 못합니다. 뭐 맥시멈 1년 6개월이고 F1 비자는 이제 유학 비자죠. 학생 비자 가가지고 이제 CPT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고 OPT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하는 건데 보통 미국에서 뭐 하버드를 다녔건 뭐 스탠포드를 다녔건 전부 다 학생으로 가서 학기 중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CPT를 통해서 빅4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하는 그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미국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가 뭘로 바뀝니까? 저 H1B라고 하는 비자로 바뀌어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 취업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다면 H1 비자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진짜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미국 취업을 치시면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자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취업을 했을 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비자를 뭐를 갖고 있느냐? 95%는 H1 비자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L1 비자가 아니라 주재원 비자예요. 삼성전자 법인장으로 갔다든지. 예. 그거는 이제 법인장이니까 여기서 근무 경력이 일정 기간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이라고 하면 전부 다 H1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유학을 갔는데 내가 4학년 때 굉장히 아리따운 어떤 여성과 여후배와 사랑에 빠졌는데 걔가 마침 시민권자네. 그래가지고 걔랑 결혼해서 바로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자 이슈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나는 영주권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이슈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주권이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영주권자면 위에 있는 것들을 H1이 뭔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계보니까 취업을 시켜놓으면 비자가 뭔지 전혀 몰라요. 우리가 중국 사람을 취업을 우리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친구를 취업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이민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압니까? 똑같아요. 미국 친구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뭐다? H1B라고 하는 비자다. 자, H1 비자의 특징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H1B라고 하는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예요. 총 6년까지 이거를 일을 할 수가 있는 비자인데 핵심이 뭐냐면 내 학부 전공과 내가 일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가 매칭이 돼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내가 미국 회계법인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CFA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쓸데없습니다.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왜? 전공이 심리학이니까. 심리학을 전공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직으로 가야 됩니다. 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굳이 심리와는 연관성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쪽은 회계와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 우리들이 이제 레러를 잘 쓰면 되니까, 변호사들이 일을 잘 쓰면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뚱맞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이콜로지를 했다든지, 필라소피를 했다든지,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했다든지, 인터넷 릴러십을 했다든지, 갈 데가 없어요. 비자가 안 나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국제관계학을 하는데 갈 회사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근데 그 친구가 영주권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이제 H1 비자의 특징이 하나예요. 물론 내가 한국에서의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요. 내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내가 미국 여기 회계팀에서 5년 이상을 일했다. 그럼 이 5년이라고 하는 익스피리언스를 학사학위와 유사하다고 우리가 어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5년 이상은 학사학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 있으면 H1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H1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H1은 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4월 1일 날 딱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거를 다 넣기 때문에 숫자의 제한이 있어요. 85,000개입니다. 85,000개. 그러니까 석박사들이 2만 개, 그 다음에 학사학위들이 65,000개. 근데
작년, 재작년, 올해 전부 다 85,000개밖에 H1 비자를 발급할 수가 없는데 4월 1일 딱 하루에 몇 개가 들어왔냐면 20몇만 개씩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하버드를 졸업을 해서 하버드 MBA를 졸업을 해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연봉 15만 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OPT로. 그래갖고 H1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 중에 1명만 이게 H1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할까요? 서류가 들어오면 이민국에서 서류를 뜯어보지도 않은 봉투채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첨을 해갖고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돼요. 회사에서. 물론 OPT 기간에 남아있으면 그때까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의 회사들은 얘를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한 2, 3개월 있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애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내 뺑뺑이가 추첨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전부 다 미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미국이에요. 영어가 더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도 잘했어요. 근데 학생 비자예요. 그래갖고 OPT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1을 넣었는데 추첨해서 떨어져요. 정말 미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노릇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취업 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비자 자체가 H1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박사가 좀 편하죠. 석사들. 왜냐면 석사들은 따로 쿼러가 2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석사들은 이 2만 개에서 먼저 추첨을 하고 혹시 여기서 추첨해서 떨어지면 학사 6만 5천 개로 와가지고 또 한 번 추첨을 하기 때문에 하려면은 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석사도 어떤 대학의 석사는 이 석사캡 2만 개를 인정을 해주는데 영리면서 프라이빗에 같은 경우에는 이 2만 개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 학사랑 똑같이 인정을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석사학위를 갈 때도 이거를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 학교가 석사캡에 적용되는 석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적용된 지가. 참고하시고요. 자, 유학생 비율이고 H1 취득 비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유학생 비율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고 중국 애들이 너무 많아요. 30%가 넘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 6.5%인데 뭐 나쁘진 않아요. 100명 중에 한 7명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근데 취업하는 비율, H1 취득 비율. 놀랍죠? 인도가 70%입니다. 인도 사람이 H1 컬러 8만 5천 개 중에 70%를 가져버려 6만 개 가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만 몇 개 가지고서 중국, 뭐 일본, 뭐 저기 뭐 프랑스 어쩌고 저쩌고 뭐 러시아 전부 다 이제 같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한국은요 1.5%예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6명, 대여섯 명은 다 한국을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시 석사를 갖거나 하고 한두 명밖에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뭐 무지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좀 관심 있게 볼까요? H1 비자를 받는 job description이 어떤 직종이 많이 있겠느냐. 1등서부터 100등까지 쭈루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보면 아, 외국인들한테 어떤 직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기본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등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 2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3등 컴퓨터 프로그래머, 4등 컴퓨터 아큐페이션, 5등 소프트 디벨로퍼.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뭐예요? IT네요. 자, 내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뭐를 하셔야 돼요? 전공을? IT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70%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회계법인이든 법무법인이든 회사든 IT팀에 가보세요. 80에서 90%는 전부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게 미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인도 애들이 뭐 영어도 되고 뭐 IT 강국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의 HR 회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미국 내에 있는 인도 HR 회사는 미국에 눈 씻고 찾아봐도 저희 같은 회사를 한국 사람이 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HR 회사를 엔트리를 해가지고 회계 전문직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저희가 8년 전, 9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없어요. 근데 인도는요, IT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큼직큼직한 회사가 너무나 많고, 얘네들이 거의 몇백 명씩 인도에서 바로 자기네 회사의 종업원으로 데리고 와버려요. HR 회사의 종업원으로 데리고 와서 H1을 데리고 파견 근무해갖고 6개월 파견 근무 시킨 다음에 H1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H1이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아, 이게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이 회계.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7등의 어카운턴트가 있어요. 100등 중에서 7등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IT 분야거나 숫자 갖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의사나 뭐 엔지니어나 이쪽이에요. 예. 마케팅 별로 없습니다. 인사 조직 전부 다 쭉쭉 빵빵한 백인들이 다 해요. 외국인들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 갖고는요.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는 전문직 중에서도 뭔가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분야죠. 기술이 있다거나 내가 숫자에 강하다거나 또는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디자인도 좀 괜찮아요.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야, 영주권도 비슷해요. 영주권도 1등, 2등, 3등, 4등, 5등 다 똑같네요. 전부 다 뭐예요? 컴퓨터예요. 6등이 어카운턴트입니다. 반갑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다 전공을 갑자기 막판에 회계로 바꾸고 싶어하고 나중에 뜬금없이 회계사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이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회계 포지션이 많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뭐 오해하는 마시고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회계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한국 회계사를 저는 정말 짐 싸들고 말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잡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회계사예요. 제가 볼 땐 큰 비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한 거에 비해서 대우도 너무 낮고 책임은 점점 커지고 스트레스는 많고 한국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하시려는 분들은 회계사를 내가 하고 싶다.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요.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이면 다른 거를 했을 때 훨씬 더 아웃풋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거의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회계사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기술직은 달라요. 뭐 스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플러밍을 배운다든지 해서 먹고 사는 거에 어떤 해결은 오히려 전기를 배운다든지 그게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뭔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야, 뭐 우리 상식 속에 있는 하면은 제일 좋은 건 IT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배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서부터라도.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문과나 이쪽은 조금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이제 와가지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배운다는 게. 그런데 CPA, 회계사는 미국 회계사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물론 만만하지는 않다고 여러 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셨어도 CPA를 시작을 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 최소 한두 과목은 붙어요. 한두 과목은. 그러면 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리들한테 유리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회계 분야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금 보고 시스템이 우리랑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내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를 만나지 않아요? 세무사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회계사. 내 회계사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해가지고 알아서 다 세금 보고가 되지.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내가 뭐 주식 거래도 하고 뭐 부동산도 막 수십 개 있고 뭐 이래야지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뭐 복잡해져갖고 세무사를 만날 일이 있지. 그냥 내가 직장 하나 다니고 뭐 간단하면 전부 다 이제 전자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연말정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건 적법 체류자건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불법 체류자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IRS와 국세청과 그 홈랜드 시큐리티 이민국과 레이버 디파트먼트 노동국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민법적으로 내가 불법 체류자지만 돈을 벌었으면 세금은 내야 되고 내가 불법 체류자지만 만약에 오버타임을 했으면 노동국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고용주를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용주 입장에서는 IRS와 홈랜드 시큐리티와 레이버를 전부 다 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회계사, 세무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내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은 일정 소득이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 인적공제하고 뭐 스탠다드 디덕션 이상이 되면은 전부 다 텍스 리턴을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내 세무사가 누구냐? 아니면 최소한 내가 뭐 프로그램을 내가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H&R 블락이나 리버리 텍스 같은 이 텍스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 텍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서 일하는 분들은 CPA나 EA가 아닙니다. 그냥 H&R 블락의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텍스만 대행을 해주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IRS에서 이걸 지금 금지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소송 중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와 똑같이 텍스 리턴을 대행을 할 때는 최소한 세무사 자격증이라도 갖고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IRS의 입장인데 그래서 세무사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보고를 대행해주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숫자에 강하죠. 한국 사람들이. 인도도 강하고요. 예. 그래서 다른 분야 상대적으로 숫자에 강하다는 말은 반대급부로 무슨 말이에요? 언어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예.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변호사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한국은 좀 비슷한데요. 좀 그렇잖아요. 뭐 다 고시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미국은 변호사로 성공해가지고 미국 펌에서 파트너 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회계 쪽은 많이 있으세요. 회계 쪽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숫자나 이쪽에 훨씬 더 좀 우리가 강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버지니아에 있는 모 회사예요. 그 연예인 아버님이 하는 저희 선배님이 하시는 회사인데 오너는 한국 사람들이지만 직원은 전부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네, 전부 다 미국 사람들. 미국 회사인 거죠. 네, 한국 사람이 오너일 뿐인 거죠. 자, 마케팅, 세일즈, 전략실,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을 씁니다. 그러나 회계팀은 왠지 한국 사람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조금 편하게 하고 싶은 경향들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회계는 그 회사의 얼굴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컨피덴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친인척을 안 치는 경우도 많고 와이프를 회계사를 시켜갖고 안 치는 경우도 많고 최소한 같은 민족을 안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큰 미국 회사, 큰 한국 사람이 하는 회사들인 경우에도. 그리고 1년, 2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래 가기를 원해요. 세일즈나 여러 다른 디파트먼트는 이게 바뀌는 게 크게 이슈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회계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기회가 많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H1B나 영주권 같은 경우에 이게 전문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자나 영주권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포지션 예를 들면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했다. 갈 수 있는 곳이 한 두세 군데라면 내가 회계사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10군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법무법인 아니면은 법무팀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에 법무팀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회계사는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회계팀은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세탁소를 해도 장부 정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계사로서 또는 회계 포지션으로서 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그 분야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미국 CPA 시험을 합격했건 안 했건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을 했다라고 할 때 합격을 하셨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회계사를 합격하면 대부분은 빅4나 또는 회계 법인을 가는 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CPA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50에서 60% 이상 어디를 갈까요? 프라이빗 컴퍼니를 갑니다.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하면 일반 기업이죠.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는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를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기업의 어카운팅 팀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카운팅 팀이 많죠? 파이낸셜 어카운팅, 재무회계팀이 있을 거고요. 관리회계, 그죠? 원가회계팀, IT 어카운팅, 시스템 어카운팅, ERP 한쪽 이런 쪽이 전부 다 회계사들을 요구를 해요. 물론 CPA 시험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크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보면은 유리하죠. 예, 보면 유리해요. 따라서 실제로 CPA 시험을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10년째, 12년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합격해서 물론 펌으로 가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펌에 가갖고 퍼블릭 프랙티스를 해가지고 내가 전국적으로 퍼블릭 프랙티스를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퍼블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아이도 기르면서 조금 편하게 가고 싶다. 나는 이렇게 노후를 그냥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프라이빗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예. 오히려 프라이빗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 내에 텍스 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PA를 손으로 하죠. 예. 그래서 텍스 팀으로도 가고요. 파이낸스 재무팀, 그죠? 자금팀이죠. 이쪽에서도 이제 트레저리. 보통 이제 CFA 같은 경우와 CPA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CFA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로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CFA는.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CFA 자격증인데 엔트리다 경력이 없다. 이건 완전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우라 그래요. 그 CFA 시험 합격했다고. 설사 뽑고 싶어도 얘는 한 1, 2년 있다 나갈 거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CFA는 경력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요. 근데 이제 CPA 같은 걸 한 과목 합격했다 그러면 경력이 없어도 엔트리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자금에 좀 관심이 있으면 은행하고 딜을 하는 거니까 자금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트레저러로. 그다음에 인터널 오디 아시겠지만 2002년에 사벤옥슬리 나왔다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인터널 오디터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무경력자는 보통 인터널 오디터는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2, 3년 있다가 이제 인터널 오디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회장 직속 본부장 직속으로 해서 레이쇼 분석하는 거, 세일즈 레이쇼 분석하고 경영 분석하는 거 이쪽도 보통은 장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A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자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잡에 비해서는요. 두 번째는 퍼블릭으로도 많이 가죠. 퍼블릭으로. 예.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Certified Public Accountant죠. 그래서 CPA가. 그래서 이제 퍼블릭으로 가는데
회계사 사무실에 CPA 한 명에 직원 2명 있어도 퍼블릭입니다. 왜냐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뭐 한두 명 있는 회계사 사무실서부터 뭐 세컨드 티어 뭐 대형 회계법인 뭐 빅4까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이제 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빅4 뭐 KPMG나 뭐 딜레이트나 PwC나 EY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를 뽑을 때 외부에서 뽑아오지 않습니다. 거의 90%를 어디서 뽑아가냐면은요, 좋은 대학에 직접 가가지고 캠퍼스 리크루터가 3학년 1학기 때 리크루팅을 하고 3학년 2학기가 끝난 인턴을 통해서 3개월을 우리 회사에 직접 와가지고 일을 시킨 다음에 4학년 1학기 때 풀타임 오퍼를 줘요. 너 1년 있다가 졸업하고 와서 우리 회사에 일을 해라 라고 해서 뽑는 게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제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빅4들마다. 리더십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를 다녀야 돼요. 대학을 다녀서 리더십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밸루에이션이 좋은 다음에 인턴을 뭐 안 했어도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갑자기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한들 갑자기 빅4에 엔트리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는데 현재 학생이 아니에요.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어요. 뭐 영어도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아무런 경력이 없어요. 근데 CPA도 합격했고 뭐 다 합격했어요. 빅4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쓸데없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빅4를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유학생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생각하냐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빅4에 일을 하고 싶으면은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experience가 필요해요. 경력이 필요해요. 특히나 빅4 같은 경우에는요, 5년차 될 때까지 턴오버가 30에서 40%가 나가요.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되면 매니저고요. 그다음에 5년차, 그러니까 3년차 되면 시니어고요. 5년차 되면 매니저거든요. 보통 매니저를 달면은 프라이빗으로 많이 옮깁니다. 네, 프라이빗으로 많이 옮겨요. 그래서 40% 이상의 턴오버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빅4에서는 한 3, 4년 경력자들을 언제나 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3, 4년의 경력 어디서 하나 만들면 돼요? 조그만 회계법인 가서 만들면 돼요. 예. 조그만 회계법인에 가서 3, 4년 정도의 경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빅4로 트랜스파이가 어려우면은 세컨드 티어 조금 더 큰 회계법인으로 가고, 처음에 만약에 한국계 회계법인에서 일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통 텍스밖에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오디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오디트를 하는 한국 회계법인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디트를 좀 배우고, 뭐, 근데 오디트만 하진 않아요. 오디트 했다가 뭐, 빅4와 이제 이런 조그만 법인의 큰 차이가 가면 뭐냐면은, 빅4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를 가면은 텍스 중에서도 프로퍼티 텍스만 주장창 해요. 예. 그러니까 오디트 아무것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빅4에서 20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프로퍼티 텍스 파티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디트의 오자도 몰라요. 반대로, 내가 오디트만 20년을 했어요. 오디트만. 그러면 그 사람은 텍스에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조금 심하게 하면 개인 텍스 리턴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 잘 모르죠. 빅4에서 20년 있었으니까, 얘는 뭐 다 잘할 거야. 근데 빅4라는 곳이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그만 회계법인으로 가면 특징이 뭡니까? 다 배워요. 예. 북키핑도 배우고, 텍스도 배우고, 가끔 밸류에이션도 일을 해보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그만 데 가가지고 일을 여러 개 해보고, 내가 적성이 뭐가 맞는지를 본 다음에 그 경력을 가지고 조금 더 스페셜리티를 갖고 가는 게 좋을 수가 있고, 사실은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회계법인에서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텍스 많이 하고 컨설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IT 컨설팅, 뭐 밸류에이션, 뭐 M&A 여러 가지가 있고, 어테스테이션, 어디시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 뭐 그래서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은행으로도 많이 가세요. 은행으로. 예, 은행으로도. 왜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몰기지,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인데 이제 몰기지를 하려면 텍스 리턴을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 소득이 얼만큼인지.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그 텍스 리턴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도 CPA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관련해서 항상 텍스가 이슈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도 CPA들이 부동산 관련 회사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보험회사도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도 이제 우리가 연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이런 IRA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 플래닝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도 많이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좀 특징적인 건 나포 프로핏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나포 프로핏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포 프로핏을 공부하듯이 나포 프로핏으로 많이 가시고요. 혹시 뭐 이제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박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이쪽이나 정부회계 같은 거로 박사학위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죠. 예. 왜냐면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 아직까지. 공무원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공무원은 일단 기본에 영주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티나 카운티나 주까지. 예, 그러니까 시티나 카운티 주까지는 스테이트까지는 그린카드가 있으시면 되고, IRS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시려면 시티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RS에서도 이제,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리퍼예요. 미국은 뭐가 없습니까? 공무원 시험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처럼 언제 딱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잘 봐갖고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리가 하나가 나요.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이 누구 아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몇 자리가 났다고 공지는 해요. 그러면은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시리마다 다 다른데 시험을 봐요. 시험을 한 4시간씩 봐요. 진짜로. 근데 경쟁률이 몇만 대 1이에요. 몇만 대 1. 저희 학생도 뭐 몇 명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거의 어려워요. 다 추천이에요. 다 소개.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죠. 공채가 없기 때문에. 공개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를 내가 어떻게 원서를 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미국의 취업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공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학생들의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4학년이 졸업할 때가 됐는데 원서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원서가 없는데 어디를 무슨 원서를.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에도 방이 붙고 신문에도 나고 뭐 TV에도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시험을 보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엔트리는 어떻게 뽑는다고요? 우리가 들어본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이 되겠죠. 뭐 구글, 뭐 나이키, 뭐 이런 큰 회사들은 전부 다 90% 이상이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또는 3학년 2학기 때 학교로 캠퍼스 리크루터, 그 회사에 캠퍼스 리크루터가 별도로 있어요. 찾아가서 학생들의 이력서를 받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3개월 동안에 일할 친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3개월 동안 일해본 다음에 풀타임 오퍼를 줘요. 실제로 일을 해본 다음에 오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턴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인턴이 무급인 경우도 있고 유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학생들은 엔트리는 뭐가 없으니까, 경력이 아예 없으니까 경력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경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력이 있으면 2년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 경력이 우리 회사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가 훨씬 더 취업하기가 편해요. 일자리는 훨씬 더 적지만 신입은 아무 데나 가니까 일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 신입은 어렵고 경력자는 딱 그거에 맞는 경력을 찾아내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취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경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유학생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경력이 없어요. 그냥 공부만 4.0인 거죠. 그래서 취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력이 없음과 동시에 뭐가 커넥션이 없어요. 누가 리퍼를 해줘야 되는데 뭐 아무리 링크인 뒤져봤자 뭐 같은 학교 나온 선배들 뭐 별로 반응도 없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있어요? 아빠 친구 뭐 엄마 뭐 삼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네트워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럽 같은 걸 했는데 전부 다 앞에 K자로 시작하는 코리안 어쩌고저쩌고 클럽을 했어요. 동아리를.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한국 애들밖에 없어요. 추천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네트워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를 올려봐요? 포털 사이트에 올려봐요. 몬스터나 커리어빌더 같은 우리나라의 사람이나 잡코리아예요. 여기다가 올립니다. 이런 웹사이트들은 전부 다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경력자들을. 근데 가끔 가다가 엔트리인데 올렸는데 막 CPA 자격증도 있다 어쩌고 하면 가끔 연락이 와요.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보험회사 연락이 와서 우리 회사를 와서 들어봐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우입니다. 가봤자 도움 안 되죠. 스폰서도 안 해주고. 헤드헌터한테 오는데 갑자기 나 유학생인데 H1자 스폰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 끊어버립니다. 미안하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CPA 자격증도 따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나 취업이 안 되는 게 그런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되게 답답하죠. 나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유학해가고 한국에 들어온다 한들 취업이 안 되잖아요. 유학생 프리미엄이 없어요, 한국도. 특히나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력을 몇 년 쌓고 들어와서 경력직으로 들어가야지 한국도 요즘은 달라졌죠. 그래서 추천입니다. 추천.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 다 네트워크예요. 추천이 없이는 거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한국 회사들, 조그만 회사들. 그런 데들은 이렇게 이제 접근성이 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 들어가서 스폰서를 받아야 되니까, H1 스폰서를 받아야 되니까, 미국에서 10몇 년을 10억을 썼는데, 왜냐면은 중고등학교 보딩스쿨 다니고 거기서 뭐 4년제 다녔으면 10억 이상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 학생들 인턴 보내는 회사에 가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돈으로 건물이나 하나 사놓지. 10억을 들여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결국
그런 데 가서 일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준비를 안 했어도 그렇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경력이에요. 예,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CP를 강의하고 있고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더 신뢰감이 있지 않으세요?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취업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예, 자격증이 있으면 뭐가 달라질 거다? 거짓말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도움은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CPA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딱 10분만 인터뷰하면 알아요. 얘가 뭘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는요. 일단 용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CPA가 합격이 안 됐더라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C4, 내가 지금 CPA 시험을 공부를 했고 이러이런 코र्스를 들었고 내가 시험을 다 준비했다 라고는 써야 돼요. 최악의 경우 하나도 못 합격했으면.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 인터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예, 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질문들 몇 가지. 미국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답변 드릴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신분. 첫 번째는 legal status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미국 경력. 예. 영어도 물론 중요하죠. 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회사를 가려면 그러면 영어를 얼만큼 해야지 미국 회사 취업이 될까요? 맨날 물어봐요. 교수님 영어를 얼만큼 잘해야지 미국 회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내가 만약에 손님이라면 갑이죠. 근데 내가 직원으로 일하면 을이에요. 그러면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내가 영어로 맞받아칠 수 있어야 돼요. 전화로.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예, 그 정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일을 하나도 안 해본 상태에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웬만큼 영어를 해갖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한국 회계법인이든 어디든 한 2, 3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충 이게 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쉬워져요. 그리고 처음부터 회계법인이 아니라 조금은 좀 쉬운 비영리 같은 데서 영어로 일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메일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무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경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왠지 한국에서 보니까 계약직에 대한 굉장히 이게 반감이 있고 뭐 베네핏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 템프 투 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템퍼러리 들어가서 일 잘하면 퍼머넌트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무급 인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돈을 주고라도 해야 되는 경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돈을 안 받고 내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가서 배우고 그게 다 경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 어디 가서 돈도 안 받고 일을 한다? 근데 그게 없으면 경력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커리어를 가져갈지를 면밀하게 처음부터 잘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퍼블릭으로 갈지 프라이빗으로 갈지 아니면 내 목표가 개업인지 아니면은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노후를 뭐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신분 유지만 하면 되는 건지 정말 그거에 따라서 이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한국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곧바로 미국 기업 취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는 말을 하죠. 근데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라는 얘기를 하죠. 영어가 아닙니다. 그죠? 영어가 아니에요. 물론 영어도 장벽도 있어요. 신분이 내가 일단 미국 가서 일을 하려면 뭐를 받으셔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J1 비자 받을 수 있어요. 인턴십 비자. 인턴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돈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건 취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업은 무슨 비자?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유학한 애들도 OPT를 하고 있다가도 이게 비자가 들어가네 마네 하고 이걸 떨어지고 있는데 한 번도 얼굴도 안 본 사람을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오늘이야 만약에 지금 오늘이 지금 8월이니까 너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지금 일할 수가 없고 내년 4월 1일 날 서류를 넣어. 그래갖고 이게 통과가 되면 10월 1일서부터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10월에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인터뷰를 해갖고 뽑을까요? 어떤 기업이 이걸 뽑겠어요? 그러니까는 H1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 3, 4월 잠깐이에요. 그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뭔가 경력이 좀 특별한 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3월에 인터뷰해가지고 4월에 서류 넣어보고 이게 통과가 되면 한 7, 8월이나 9월 달에 잠깐 와가지고 이제 워밍업 하고 그런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무비자로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안 받고 잠깐 일을 하다가 10월, 그러니까 9월 15일 이후에 입국할 수가 있거든요. H1 비자는. 그 다음서부터 이제 비자 받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몇 명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영주권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들아 잘 찾아봐라. 어딘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픈투비 그 사람이 시민권자이면 얼마나 좋겠니?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게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절실함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한국은 가야 되겠고 잘못하면은 왜냐면 이게 신분이 안 되면 한국을 가야 돼요.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를 떠나야 돼요. 미국을. 그 나라에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학생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학비를 계속 내면서 학교를 다녀야지만 그 나라에 체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사기 결혼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어보셨죠? 가짜 결혼들. 예. 그거는 신분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경력이에요. 예. 그 다음이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CPA 자격증과 영어가 퍼펙트하다 그래가지고 미국 기업에서 바로 뽑아주는 경우는 없어요. 단언컨대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건 어느 분야? IT 분야예요. 경력이 한국 경력과 미국 경력이 매치가 될 때. 예. 근데 회계 쪽은요, 매치가 잘 안 돼요. 아주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오디도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요. 텍스는 아예 매치가 안 되고, 예? 아니면 ERP 컨설팅을 했다든지, 셉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분야가 아니고서는 실질적으로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완전한 미국 기업은 아니고 한 반반 정도 되는 한국 기업도 영어를 많이 쓰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근데 한국 기업에 가실 때도 잘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그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이상한 회계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회계사지만 정말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정말 제 사람이 CPA일까라고 조사해보고 싶은 CPA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 코리아타운에. 그래서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배우는 것도 없고 급여도 안 나오고 경력으로도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한국 회계사나 한국 법인으로 가실 때는 내 커리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정도의 레벨에 어느 맞는 회계사인지의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출신이 어딘지, 그 사람 회계를 뭐를 하고 있는지 그 회사가 체크하고 나서 한국계도 가셔야 됩니다. 한국계와 미국계의 초봉 및 베네핏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에 있는 한국 CPA 분들,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 돈을 많이 주지 않냐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들이 돈을 거의 받지 않고서라도 그 회계사 밑으로 와서 일을 배우고 싶어요. 경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주면은 한국 회계사들 한 3만 불, 3만 5천 불 한국 회계사들. 반면에 일반 기업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일반 기업들은 프라이빗 컴퍼니들은요. 보통 3만 5천 불, 4만 불.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봤을 때 미국에서 빅4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5천에서 5만 6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세금 떼고 나면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5년 차까지는요. 뭐를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연봉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 3년 차까지는. 왜냐면 많이 차이나 봤자 한 2만 불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3년, 4년 지나고 나서는 그 2만 불이 크게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연봉이나 벤피트는 너무 따지실 필요는 없고, 물론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메디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메디칼, 인슈런스를 해달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아예 돈이 없으면은 웬만한 주들은 전부 다 무료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알아보시는 게 낫고요. 가장 처음에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냐,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내가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리고 5년 있다가 내가 어디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5년 있다가 연봉을 얼마 받을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처음에 이게 3만 불이냐, 2만 5천 불이냐, 4만 5천 불이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한 회사에서 10년, 20년씩 이렇게 잘 일하지 않아요. 특히나 프로페셔널들은. 약간 그거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충신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조금 심하게 말하잖아요. 딜로이트에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딜로이트에서 5년을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EY로 갔다가 다시 딜로이트에서 뽑아줘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 연봉이 더 높아요. 두 번째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한 회사에 충성했으니까는 충성한 애한테 더 돈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근데 너무 자주 옮겨 다니면 안 돼요. 뭐 연마다 옮겨 다니면 안 되지만 한 2, 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면 계속 연봉이 뜹니다. 예, 계속 연봉이 떠요. 그리고 항상 직장을 옮길 때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봉 흡수이 돼요. 뭐 아무튼 뭐 그런 등등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베네핏은 401k라는 게 있고, 뭐 아시겠지만 401k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sickday 뭐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은요. 그리고 인슈런스 다 대부분 있어요. 오바마 케어가 더 들어와가지고 뭐 근데 이제 인슈런스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와이프가 인슈런스가 다 나와요, 회사에서. 근데 굳이 나까지 인슈런스를 갖고 연봉이 깎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하시면 되고요. 경력직으로 이직했을 거 연봉이 어느 정도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목표치를 잡는 게 5년 차 때, 그러니까 엔트리로 봤을 때 1년 차 때 한 1, 2년 차 때 3만에서 4만 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 때 5만에서 6만 가고요. 그 다음에 한 4, 5년 차나 5년 차 때 한 7, 8만 정도 가요, 보통은. 예, 한 5년 차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리즈너블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취업시키신 분들 중에서 뭐 엄청나게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3년 차 때 9만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가정교육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우리 쪽에서 CP 해가지고 첫 번째를 이제 대기업에 넣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정말 일을 열심히 배우셨고 그 다음에 3년 차 때 옮기면서 저희가 협상해갖고 8만 5천에 풀베네핏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물론 영어는 잘하세요. 프랑스 이렇게 뭐 외국 남자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분도 해결이 되셨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이 올라가죠. 한 2년 있으면 이제 6G 가는 건데, 미국에서 살려면은 10만 불은 받아야 돼요. 가족이 살려면은. 우리나라는 1억 연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억이 되게 우습나요? 우리나라는 1억 이렇게 받으시는 분 많지 않을걸요? 연봉으로, 직장에서. 근데 미국은 이게 10만 불 연봉이라고 해도 텍스가 너무 많이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셔야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CPA는 연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CPA는 계속 올라가요. 그게 전문직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전문직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1, 2년 차나 3, 4년 차 때 너무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1, 2년 차나 3, 4년 차 때는 뭐가 중요하다? 내 커리어 패스 어디로 가져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가 내가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상담을 해서 그거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H1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내년 한 2월쯤에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세요. 근데 이력서 보고 대부분은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저희가. 이력서 보고 일부는 이건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제 경력이 괜찮고 뭐 학교 어쩌고 뭐 영어도 괜찮고 이러면은 이제 미국 우리 그 거래처들한테 레주메 넣어보고 스카이프 인터뷰 잡아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반면에 영주권 취득은 한국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영주권이 한 3년 전만 해도요. 한 삼순위들, 그러니까 학사학위 있으신 분들이 몇 년 걸렸냐면 한 8년 걸렸어요. 7년, 8년.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나올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 노예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위가 막 날짜가 빨라져가지고 지금 한 2년도 안 걸려요. 학사학위가 있어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H1은 어려워졌는데, 취업 비자를 받기는 어려워졌는데, 영주권 받기는 훨씬 쉬워졌고, 그래서 운이 좋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MBA 프로그램을 통해갖고 미국에다가 OPT 시켜가지고 H1을 넣었단 말인데 떨어져요. 근데 미국 회계법인에서 야 나는 얘를 계속 일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영주권 스폰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영주권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회계법인 파트너가. 왜냐면 한 번도 외국인을 채용해본 적이 없으니까 H1이 뭔지도 모르니까 저희 로펌에서 알아서 다 하거든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돈은 우리가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H1이 떨어지고 영주권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미국 가서 영주권을 받는 거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한국에서 이제 내가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매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서류 프로세스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미국에서 정착하실 생각이 실제로 있으신다면 영주권을 받아가셔서 가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신문에 대한 걱정하지 않게. 자, 이게 저희 회사들이고요. 뭐 아마 그 브로셔에도 있겠지만 몇 개 회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coedgroup.com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6개 계열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설명하는 취업 회사는 플러스코리아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합격수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취업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중간에 보시면 진행 현황, 영주권 어떻게 되고 있고, 다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PA 학원이 캐플리라는 학원인데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2017년 시험 변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세법 강의라든지, 미국 프로그램, 뭐, 퀵북 강의라든지,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로펌인데 이제 YNK라고 하는 이제 저희 그 이민법 전문하고 상법 관련한 저희 법인이니까 이쪽에서 혹시 이제 법률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플러스 덕이라는 건 이제 스마트폰에서 또는 이제 그 온라인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취업 교육이나 CPA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를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마이티 덕텍스라고 하는 저희가 회계 프랜차이즈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법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CPA 분들이 이제 개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CPA를 합격했다고 바로 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계법인에서 업무를 쌓으시고 그리고 한 2년 정도나 1년 있다가 이제 오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우리랑 같이 할 거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안으로서는 유일하게 회계 재무 전문 HR 회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찾아보시면 아마 회계 재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회계는 엔트리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재무는 파이낸스는 사실 엔트리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파이낸스는 학교를 다니거나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고서는요. 그래서 이제 엔트리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은 일단 회계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재무로 옮겨 타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재무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처음에 들어가실 때 뭐 트레저러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밸류에이션 파트로 들어가시거나 이러시면 이제 그 재무제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헤지 펀드나 이런 쪽으로 옮겨 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작한 거는 2005년도에 제가 콜롬비아 로스쿨에 교환 교수를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 됐죠. 저희 제자들 도와주려고 시작을 한 건데 벌써 이제 10년이 됐고 그래서 많은 미국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회사들이 뭐 오늘은 포지션이 있고 내일은 포지션이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뭐 1년에 한두 명 뽑는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면 바로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2, 3개월 능력이 되는데 2, 3개월 뭐 몇 번 인터뷰를 해도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 풀이 많은 편이고요. HR 회사 중에서 엔트리를 딜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다 경력직을 위주로 해요. 왜냐면 엔트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피를 안 준단 말이에요. 다 경력직을 해야지 리크루팅 피를 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제자들을 도와드리려고 시작한 회사였기 때문에 엔트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력서, 영문 이력서, 뭐 그다음에 인터뷰. 미국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의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 미국 애들도 우리가 교육을 다 시키거든요. 왜냐면 인터뷰가 미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력서는 우리가 손봐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력서도 잘 써야 돼요. 픽되게 써야 되지만 근데 인터뷰가 훨씬 더 중요해서 이제 그런 교육도 우리가 담당하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 실제로 막 인터뷰를 해가지고 잡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YNK 어드바이저를 통해가지고 이제 비자나 영주권 관련 법률 서비스는 다 토탈리 알아서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플러스 커리어를 포함한 이제 지사가 코엑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LA 이렇게 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회사들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텍사스도 좀 관심이 있어요. 텍사스에 한국 분들이 많이 지금 가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텍사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원래 소개를 해야 되지만 그냥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4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이 4가지 길 이외에 미국으로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J1 비자예요. J1 비자는 인턴 비자라고도 하고 문화교류 비자라고도 하는데 인턴, 보통 인턴은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죠. 대학생들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1년이 안 지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J 비자를 통해서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1년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경력상으로 가는 거죠. 경험치로 이제 가는 건데, 이것도 뭐가 문제예요. 전공하고 내 일하는 회사의 직무하고 매칭이 돼야지 비자가 나와요. J비자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공이 이쪽이 아니신 분들은 비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미국에서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다. 그러면 이미 미국의 문화를 충분히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J1 비자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미국의 선진 문화를 익혀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학위를 하신 분들은 제2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2비자를 통해서 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으로 가서 인턴십이라는 걸 하는데 거의 대부분 막노동을 하다가 오죠. 예. 막노동을 하다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노동이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막노동도 있지만 경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그냥 뭐 미국에서 1년 일해봤다라고 하는 위안을 삼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폐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가지고 혹시 뭐 후배들이나 누가 있으면 해주시면 그 트레이닝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1년 이상이 됐고 관련 분야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1년 6개월까지 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가기 전에 회사가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스폰서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때만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력서와 스카이프만 가지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현지에 똑똑한 애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회사들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인턴들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주 좋은 회사 같으면은 무급이에요. 돈을 받지 말고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내가 경제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예 무급으로 내가 가서 1년이라도 일을 하겠다. 왜냐면 뭐 영어는 많이 늘을 것이고 가서 또 경력도 쌓을 거기 때문에. 근데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돈을 받아도 아주 조금밖에 못 받거나 이제 그거는 상담을 하시면 되겠고. 스페셜리스트하고 비팅 스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경력, CPA. 혹시 여기서 이제 한국 회계사 분들이나 또는 뭐 내가 경력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셜리스트를 가지고 1년 동안 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비지팅 프로페서는 뭐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F1 비자로 나가는 건데요. F1 비자로 나갔을 때 핵심은 뭐냐면 어학연수 같은 걸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OPT예요. 또 CPT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드셔야 되는데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해도 OPT가 나오지 않습니다. OPT는 누구만 나오냐면은 디그리를 받은 사람들이 한해서만 OPT를 받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학위를 했을 때는 1년 나와요. 그런데 스템 전공들 뭐 통계나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IT나 10년이 나옵니다. 스템 전공들은.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직원들의 뭐 40~50%가 스탠포드, 뮤스버클리 이런 데 OPT 학생들이라고 농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3년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그 친구들이 이제 OPT를 많이 쓰고 H1 넣었다 떨어지면 그래도 2년 남았으니까 또 넣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PT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뭐냐면은요, 미국에서 최소한 8개월 이상 체류를 했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게 뭐 UCLA나 UC 버클리나 뭐 또는 뭐 어떤 학교에 서티피케이트 과정이 있습니다. 학위 과정이 아니라 서티피케이트 과정, 1년 과정이 있어요. 그 1년 과정을 마치면 1년 OPT가 나와요. 그 과정을 통해서 1년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무급이던 어쨌든 인턴십을 해서 경력을 쌓고 내가 졸업하고 나서 OPT 하는 기간 동안에 정규 취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H1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비용은 서티피케이트 하는 과정에 학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턴하거나 뭐 그다음에 경력 관리해가지고 취업시키는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뭐 한 2만 불대 정도 될 거예요. 토탈 해가지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서 석사를 하는 겁니다. 서티피케이트 과정의 단점은 뭘까요? 서티피케이트 과정의 단점은 내가 학부 전공이 경영과 관련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서티피케이트 과정은 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H1 비자 매칭할 때 전공이 뭘로 들어갑니까? 내 학부 전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부 전공이 만약에 경영과 관련된 쪽이 아니시면은 서티피케이트를 해가지고 비자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비자가 너무나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학교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서티피케이트 하시려는 분 중에 한국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경력으로 학사학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H1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레주메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라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H1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를 미리 검토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석사를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학부 전공이 뭐든 상관없이 내가 석사가 MBA나 뭐 회계학 석사가 되면은 그쪽으로 가요. 또 하나 장점은 뭐예요? 석사킵이 돼가지고 H1 추첨해서 떨어질 확률이 거의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학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더 기간이 들더라도 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H1빈이 3대1 막 뭐 3점 몇 대1 이럴 때는 석사를 하시기를 권해요. 자, 석사를 하실 때 만약에 내가 학부 전공이 경영학이었다. 뭐가 좋을까요? 석사 마치기 전에 내 학부 전공으로 H1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H1을 여러 번 넣어볼 수가 있어요. 한 두세 번을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1년 반 동안 내가 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내가 회사만 있다면, 회사만 매칭이 된다면 미리 H1을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학기 지나고 H1 넣어보고 4월 1일이 내가 MBA 하는 동안에 4월 1일이 한 번이나 두 번은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 회사가 매칭이 되거나 내가 인턴십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H1을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 MBA를 하는 동안의 경력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CPA 시험을 합격했다,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미국 경력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MBA를 하건 서티피케이트를 하건 뭐가 중요하냐면 그 1년이나 1년 반 동안에 뭘 했냐는 거죠. 학교만 다니면 절대 안 돼요. 학교는 그냥 조금 심하게 하면 대충 다니고 뭐 학점 정도를 딸 정도로 다니고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MBA를 굳이 막 너무 좋은 데를 가가지고 학비 많이 내고 공부 스트레스에 이렇게 시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좋은 기업에서 학교로 와서 리크루팅을 해가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이 리크루팅 자체를 많이 안 해요. 특히나 인터내셔널들 같은 경우는 H1 비자가 쿼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 뉴욕에 있는 대학 몇 군데랑 제휴를 해서 이제 아주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CPT와 OPT가 되고 연방정부 인가가 있고 석사캡이 적용이 되고 들어가기가 편하고 그리고 학업에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학교들을 열심히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MBA를 하시면서 뭐 CPA를 뭐 합격하신 분들은 뭐 합격 경력을 주로 쌓았고 CPA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경력을 쌓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규 취업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세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거나, 끝났나요?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러니까 EB2는 석사학위 이상이고 EB3는 학사학위 이상인데요. 예전에 EB2는 2년 걸리고 EB3는 7년, 8년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두 개가 똑같이 2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석사나 학사나 큰 차이가 없어졌고요. H1은 석사를 반드시 미국에서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영주권은 한국 석사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회사를 다니시면서 내가 한 2년 있다가 미국을 가고 싶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영주권을 미리 취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미리 저희 교육을 다 받으시고 뭐 취업 교육이나 뭐 이런 걸 다 받으시고 경력도 어느 정도 조금 만들고 이력서도 만든 다음에 미국 가셔가지고 6개월 안에 이제 정규 취업으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네 가지 정도 프로그램, J1 프로그램, 뭐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 MBA 프로그램,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취업 프로그램 아마 이 정도가 거의 유일하게 한국 분들이 미국에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불법으로 말고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